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은 까미가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냐 이거를 오늘은 좀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흐름, 우리 강의의 흐름에서 이방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존을 나가섬이라고 새롭게 뒤쳐 옮겼습니다. 번역의 우리말은 뒤쳐 옮김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잠이 안 왔을 때 하는 게 뒤치는 거죠. 요렇게 해야 잘 맞나 저렇게 해야 잘 들어맞나 맞는 자리를 찾아서 맞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콕 끼워 넣는 거. 그래서 뒤쳐 옮김입니다. 나가섬이라는 말은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넘어섬이고 또 하나는 들어섬이었습니다. 나가섬은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를 통해서 잘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 파리떼 등의 작품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선다는 것에서 넘어선다는 것은 의미의 세계 속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펼쳐 던진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하기라고도 자유로움, 날개짓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또 하나의 반대 방향은 들어섬인데요. 이것은 오늘 까미의 이방인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어디에로 들어서는가 하는 그 장소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또 도구를 사용하면서 마음을 쏟고 마음을 쓰고 스스로의 가능성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내가 들어선 자리입니다. 숙대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들어선 자리입니다. 저는 이 나가섬을 오른팔, 왼팔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른팔은 그 왕권을 상징하는 스스로의 나의 나됨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펼쳐 던지는 힘을 상징하는 펼쳐 던짐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나의 가능성, 나의 미래, 나의 나다움, 이것을 청사진 측면에서 펼쳐 던지는 것, 이것이 오른팔입니다. 나가섬의 왼팔은 들어선 곳입니다. 나의 자유를 억누르고 사르트르에게서는 메두사의 눈처럼 감옥처럼 또는 한계 상황처럼 넘어설 수 없도록 나를 짓누르는 그런 요소가 바로 들어섬이다. 또는 내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르트르의 그 이 자유라는 개념을 좀 더 반대 측면에서 이런 사람이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주어진 운명과 같은 그런 니체가 생각하는 말했던 아모르 파티, 자신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 세계,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취지의 결론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작품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지프스입니다. 이 두 작품의 그 골자는 제가 새롭게 번역해 내고자 하는 absurd, 부조리라는 말을 이제 새롭게 풀어서 어긋, 물린 삶, 내가 바라는 바와 내가 펼쳐내고자 하는 바와 그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그런 환경과 조건으로서의 상황이 서로 어긋물린 채 내 삶의 비극을 연출해내고 있는데, 나는 그 비극의 무대 위에 올라선 주인공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스스로 그 찢기는 삶의 고통을 작품화하는 것, 이것이 카미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사상입니다. 부조리 사상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된 말이어서 카미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완전히 오해됐습니다. 메르소가 들어선 세계, 이것은 일상성이란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세계, 저는 이것을 사람들의 도덕과 법률이 지배하는 사람들 나라다,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방인 첫 문장은 오늘 엄마가 죽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엄마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버이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자신의 유래 또는 근원, 시원, 의미의 원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세계가 못짝 허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개인주의 세계관이 아니고 집단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한 일상성입니다. 메르소는 그 세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메로스는 이단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질 않고 여자와 관계를 맺고, 이것이 까미가 말하려고 하는 반어법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일상 세계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간략히 전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존을 나가섬이라고 새로 뒤쳐 옮긴 이유가, 나가섬에는 넘어선다는 측면과 들어서 내던져 있다는 이 두 측면이 한데 맞물려 있고, 우리 삶은 언제나 이 두 개의 짝에 의해서 돌아가는 맞짝 맴돌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실존 철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에 짓밟혀 죽느냐, 그것을 뚫고 피닉스처럼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를 것이냐, 이것은 스스로의 결단에 달린 것이다. 어린 왕자로부터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니체 등등 모든 실존 철학자들은 바로 이것을 삶의 진실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 삶의 진실 가운데에서는 구원자가 따로 없습니다. 야스퍼스를 제가 강의하지 않았는데요. 야스퍼스의 경우에는 절대자로서의 구원자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실존 철학자들은
구원은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시대에 던졌습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제 까미의 삶과 죽음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까미의 삶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가 가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1913년 11월 7일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몽도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지만 농장의 일꾼이었고 까미가 1살 때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스페인 여자였는데 어릴 때 중이염을 앓는 바람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자였고 당연히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알제이로 가서 청소부를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까미의 삶에서 이 가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까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늘 그렇듯이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알제이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그 유명한 장 그르니에에게 철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인 그의 강의가 까미의 흔히 말하는 부조리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이 부조리란 말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저는 까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난을 꼽습니다. 저도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을 낭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난으로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정신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가난을 한 번도 고통스럽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까미는 이렇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했습니다. 따옴입니다. 가난이 나에게 불행이었던 적은 없다. 하지만 까미는 이런 가난을 타고난 무관심이라고 스스로 부른 방식으로 물리쳤습니다. 저는 가난을 한편으로는 즐겼던 것 같기도 한데 까미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그걸 그는 나중에 반항이라는 말로 고쳐 불렀습니다. 자신은 자기의 가난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빛 속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는 어디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자신의 삶이 가난과 태양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삶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까미는 세계를 저주하는 대신 그 세계를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1933년 대학생 시절에 시몬 이에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1년 뒤 이혼합니다. 34년에 공산당에 가입하고 35년에 탈당하며
1936년에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그 뒤 공무원, 수출회사 서기관, 사무관, 자동차 부품 판매원, 개인교사, 일기예보자 등 수많은 여러 직업들을 옮겨 다니다가 1938년 신문 기자가 됩니다. 가미는 1940년 프랑스인 포르와 결혼해서 45년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가미의 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미는 1960년 1월 4일 파리로 돌아오던 차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타이어 펑크로 인한 것이었는데 길가에 세워져 서 있던 플라토너스를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가미도 그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운전자는 그의 출판업자인 미셸 갈리마르였습니다. 갈리마리 출판사를 세웠죠. 그 안에는 나머지 두 여자도 있었는데 2명 운전자와 까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까미는 메르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인용입니다. 메르소는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방인이다.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이 말은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상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보통 우리는 괴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는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해석은 메르소는 이질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미가 강조하려고 했던 바는 메르스는 자신의 몸에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감정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변호사가 판결의 유리함을 위해서 거짓말하기를 종용할 때도 그는 끝까지 거짓말하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는 사랑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얀 거짓말 등을 통해서 거짓말이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짓말 해주기를 바랄 때 진실만을 얘기하거나 또는 아주 어긋난, 엉뚱한, 그냥 자기 생각 그대로를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를 증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미는 메르소로 하여금 작품 전체에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거는 아랍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 그의 그 사회의 주류인 아랍인들은 작품 전체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채
마치 그림자처럼 떠돕니다. 그들은 말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건 사회의 탓이라고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상화의 그 시는 그 사실을 잘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분명 그 노래는 절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을 빼앗기면 실제로는 봄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상화는 봄을 빼앗아간들, 들을 빼앗아간들, 봄마저 빼앗아갈 순 없다라고 희망을 노래했지만 우린 그것을 반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나라와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까미는 이방인의 부재로 다른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어느 한 인간이라는 긴 부재를 달려고 했었다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어떤 모습이 메르소를 이방인으로 만들었는가? 카미는 그것을 따옴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려는 어느 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기를 거부한다는 것과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짓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메르소는 힘있는 검사의 편에도 서지 않고 사회의 법도 편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그 약속한 느낌의 편에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돌이나 바람이나 또는 바다처럼 거짓말할 수 없는 어떤 사물처럼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메르소의 핵심 인물 성격은 그가 거짓말할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메르소는 카미에 따르면 그의 의도에 따르면 우리 시대가 가질 수 있는 따옴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판 이방인의 머릿말에서 그는 자신의 소설을 영웅적 야심이 없이 진리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특징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전통, 서양 전통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감각성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떤 신화가 구현된 작품이다. 조금 어렵게 난해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간략히만 설명을 부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권력도, 세력도, 또 거짓말할 줄 아는 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진리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타고난 운명을 순종합니다. 반면에 메르소는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느껴지는 감각성, 자기가 실제로 느끼는 것 자체, 그것을 진리로 아무런 거짓말 없이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서양 역사는 또는 철학은 이성 중심으로, 로고스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없는 삶, 의미가 없는 삶은 자살하는 게 낫다 라는 것이 이성 중심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자살의 부당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모든 의미를 이성 위에, 고상한 가치 위에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키에르케고르가 선언했던 나는 죽는다 라는 가장 확실한 사실 위에 놓여 있고, 죽음의 확실성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명되거나 또는 정당화될 수 없고 오직 그것을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발견이 실존 철학의 가장 위대한 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물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왜 사는가? 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거짓된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 그 본질은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 물음에 대한 새로운 대답들이 많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까미는 이런 자신의 생각을 육체적 현전과 감각적 경험이라는 말로 요약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육체적 현전, 현전이란 말은 presence,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눈앞에 있다. 이성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괄호를 칩니다. 나는 지금 느끼는 그대로의 나이다. 생각하는 그대로의 나,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나는 본래의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르소가 살던 당시 사회, 그때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첫 문장, 오늘 엄마가 죽었다 라는 것은 결국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되겠지만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울음을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만 하는 중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의 상징성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의 죽음은 당시의 일상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할 때는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다발을 사들고 축하하러 가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날살이의 힘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런 나날살이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 사람들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눈길이었든 또는 비난의 소리이든 또는 실질적인 복수가 되든 또는 법에 의한 처단이 되든 분명한 것은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든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제 유튜브 동영상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방인이라는 이 한 낱말을 새롭게 번역하는 데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이 낱말을 이해하는 것이 까미를 이해하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이 말의 원제는 레트랑제입니다. 영어로는 strange가 되겠죠. stranger, 낯선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낯설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국 사람, 타방 사람, 타지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방이란 말이 쓰인 적이 없는데요. 일본식 번역어입니다. 일본어 번역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국 또는 이역 또는 타지 등으로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라는 말은 다르다는 것이고 다름은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타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을 뜻합니다. 타인, 타자라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 기준은 나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나는 가까운 곳이 됩니다. 물론 이 낯설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프로이드를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먼데 있는 것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고 가끔은 익숙한 것으로부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프로이트는 섬뜩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운데요. 섬뜩이라는 우리말은 무엇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사건을 뜻하는 겁니다. 싹둑, 이렇게 무엇인가 잘리고 끊기고 뚝 잘려버린 그러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뭔가 큰 재앙이 닥칠 것만 같은 예감 하에서 구체적인 끊김, 잘림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특히 칼날의 베임 이런 것들이 섬뜩입니다. 그 여파가 돌이킬 수 없이 커다랄 때 우리는 경악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성적 욕망이 거기에 해당됐습니다. 리비도라고 하는 그것이 폭력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폭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성폭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분노로 드러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리비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었다는 것, 공격성,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나의 본질이어서 나에게 이미 익숙한 것이었는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에 불쑥 튀어나왔을 때 나는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섬뜩함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구도가 이방인 작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부와 2부가 나뉘어져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1부에서는
사람들이 메르소에 대해서 섬뜩함, 낯설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면 거꾸로 메르소가 사람들에 대해서 낯섦 또는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방인을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방인을 일단은 딴 나라 사람으로 새로 옮기고자 합니다. 아마 적국에서 온 사람이면 우린 적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딴 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추방을 당한 자를 뜻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시고 죽은 사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서 서로 함께 뒤섞일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딴 나라 사람입니다. 이런 딴 나라 사람은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 또는 탈북 주민들은 우리 안에 타자로서 우리와 섞이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겉도는 사람을 저는 안베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서 겉돈다, 배돈다, 안베도리.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한데 아름답게 어울리지 못한 채 따로 겉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폐쇄적인 모여살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의 다름을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관의 충돌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칼 융의 말로는 리그레션, 퇴행 또는 퇴화한 사람입니다. 리그레션은 되돌아가기란 뜻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자라나간다는 것은 품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크다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을 자신의 품에 품고 그 안에서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칼 융과 프로이드에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힘을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불렀고 칼 융은 에너지라고 불렀습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말 꼴림이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꼴림은 꼴을 갖추게 해준다는 제식의 표현입니다. 비속어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꼴을 갖추게 해주는 것, 일시라고 제가 표현하는 꼴림은 사람이 삶의 형태를 갖춰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형태에는 몸 또는 사회관계, 정신의 성숙, 그리고 문화에 대한 향유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이러한 세계가 서로 충돌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의 충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소리로 치자면은 이방인의 삶은 칠판 긁는 것과 같은 듣기 싫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표정으로 말하자면 기분이 나쁘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린 타지 사람에 대해서 텃세를 부립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부당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린 그를 얕잡아 보면서 함부로 대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고 우리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란 말이 이런 무리지음의 폭력성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방인은 소외자, 추방당한 자, 약자, 외로운 자를 뜻합니다. 이방인은 그가 어디에 있든 안배도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방인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핵심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당시의 도덕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도라는 것은 사람의 길이란 뜻이고 덕이라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베푸는 것인데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또는 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이방인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를 이방인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방인이 되는 이유는 이런 도덕적 관계의 부재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관계를 맺지 못하고 프롬의 경우에는 엘히 프롬은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애나 또는 자애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 칼 융의 표현으로는 신경증적인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원인입니다. 칼 융의 분석을 잠깐 살펴보면 이방인은 유아기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 상태입니다. 몸은 어른이지만 정신은 어린 상태. 그것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사람다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제대로 꼴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러니 우리가 아주 비속어로 꼴값을 한다라고 할 때 그 꼴을 갖추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의 의미를 담아서 쓴 표현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없는 낱말이므로 카미가 말하려고 하는 뜻을 완전히 그르쳤습니다. 자, 미성숙이라는 것은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 읽지 않음, 읽지 못함. 우리 사르트르에서도 자유의 길 가운데 미성숙의 길이라는 것이 성숙의 길에 있었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칸트에게서는 계몽, 어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로 특징지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 어른 또는 다 자라난 사람의 특징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미성숙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은 정상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상이라는 것은
상이라는 말이 늘 그러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아침에 뜨고 어제도 아침에 떴으면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침에 떠야 할 해가 사라졌다.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이란 말은 바르게 되풀이 됐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정상성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통념, 달리 말해 소통 가능성에 놓인 것입니다. 정상성은 코드가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드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그것이 불협화음이 아니고 하나의 아름다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코드가 된 한 것은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들이 그 친밀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간에 비밀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그 욕설이 채택되는 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정상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예의를 갖춘 말이라도 그것이 소통에 반하는 코드를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미투 운동도 우리 사회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고 우린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말로 서로 정을 잘 주고받는 것은 정상이고 그 주고받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칼융을 읽어보신다면 그는 이 비정상의 원인을 아주 다양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원인 가운데 근본은 바로 환상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팬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이 맞닥뜨린 현실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어서 그 부적응에 대한 심리적 보상 체계로 자신만의 환상 공간을 만들고 그 세계 속에 제 표현으로 또아리 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또아리를 틀고 앉은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어린아이 단계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던, 그리고 어떠한 책임도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순진무구의 세계로 되돌아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자기만의 프리즘으로 비추어 해석해 드립니다. 그로써 그는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세상과의 소통은 끊기고 사람들과는 단절됩니다. 그런 사람은 비정상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러한 칼융,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시대적 고민을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분명 인정되어야 하지만은 시대가 바로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석해 주어야 할 그런 학자들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칼융은 이러한 비정상의 치유 방법으로 깨달음을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미성숙,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가 또는 상담가는 스스로 자신의 이런 미성숙을 깨닫고 스스로 어른스러워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이성은 넓은 의미의 이성입니다. 영성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대의 언어로 다시 이방인을 패러프레이즈 고쳐 부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미성숙한 인간을 나타낸다. 우리가 자기 문화와 전혀 다른 사람, 만약 우리가 우리식 문화에서, 한국 문화에서 이 공간에 머리에 터번을 둘러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그의 외모를 보고 아마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처음 그 낯선 문화 충격 속에서도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른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그의 그런 외모를 문화의 대차, 큰 차이 안에서 수용하고 그를 문화의 작은 소차, 작은 차이에서 다르다고 파악하면서 그를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는 어른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이라는 이런 일본 번역어를 한번 우리말로 바꾸는 좀 고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많이 하냐면 결국 모든 그 문제의 핵심은 하나의 낱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낱말을 잃어버리면 우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낯선 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낯설다라는 말은 주로 기분이나 감정에 관한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낯선이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낯설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까미에게 낯설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레트랑제를 낯선 이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계를 넘어선다거나 서로 사이에 장벽으로 막혀 있다라는 것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딴 나라 사람으로 제 식으로 이제 딴 데 사람이라고 쓰고자 합니다. 딴 데 사람. 딴 나라 사람은 이웃 나라 사람이라는 말과 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곁에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고요. 또 관계 속에서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감정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어야 이웃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다. 반면에 이방인이라는 말에서는 멀다, 차갑다 또는 얕잡아 봐도 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이러한 이방인의 느낌을 주는 말을 찾아보라면 외놈, 떼놈 이런 낮추보기로 사람을 대하는 말들이 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까지 모두 포괄해서 저는 이제 이방인을 딴 데 사람이라고 뒤쳐 옮기고자 합니다. 딴 데 사람은 그냥 한 낱말로 쓰겠습니다. 원래는 딴 데 사람 띄어 써야 되지만 그냥
한 낱말처럼 붙여 쓰기를 하겠습니다. 딴 데 사람은 너 정신을 어디 딴 데 팔고 있어 할 때처럼 집중해야 할 또는 서로 소통하고 교감해야 할 코드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엉뚱하고 뭔가 잘못됐고 심지어 우리들의 나날살이에서 크게 빗나갔습니다. 어긋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딴 데 사람은 어디 다른 곳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어떤 집단에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무리에도 속하지 않고 저 홀로 추방당한 사람처럼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감히 놀랍게도 딴 데 사람을 예수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가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와 고난과 재판을 받고 십자가 형벌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딴 데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로 메르소를 분석해 보면 메르소는 두 세계의 갈림길 사이에 제식으로는 문지방에 선 사람입니다. 제가 하이데거의 철학을 소개할 때 트라크레 시 한 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지방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왔습니다.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으면서도 그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사람.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쪽에서는 이쪽에 속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두 세계 모두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이 바로 딴 데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가 온 본디 고향인 하늘나라에 따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땅으로 내려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졌고 그래서 죄가 없고 또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완전히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딴 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고 태어났다는 등의 사실을 예수가 완전히 부정한다는 사실 앞에서 당혹해하면서 처음에는 예수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 요구를 거절할 뿐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자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가 소설 제목 이방인을 딴 데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바꾸기만을 통해서 이 소설이 어떠한 목적으로 쓰였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메르소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분명 이 세계, 즉 사람들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딴 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숨겨진 방식으로 사람들과 수많은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이 격화되면 끝내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운명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죽임의 길로 들어서지만, 죽음이든 메르소는 안타깝게도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만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한 신이 죽었다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오늘 신이 죽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엄마가 죽었다, 신이 죽었다, 토끼가 죽었다, 개구리가 죽었다, 우리 이웃집 누군가 죽었다, 이런 것들이 흔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대파국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so what? 어쩌란 말인가?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메르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장례식장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의 애도를 엉뚱하게 자기의 여자친구 마리와 사랑을 하고 영화를 보고 또 친구들과 해변가로 놀러가는 이런 완전히 엉뚱한 행동을 펼침으로써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메르소는 아랍인을 죽였다라는 그 살인자로서가 아니고 어머니의 죽음을 망각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죽음의 의미를 나중에 자세히 살펴드릴 것입니다. 까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이 소설을 구성했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나날살이의 쳇바퀴 놀이다. 메르소에겐 즐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즐거움은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잘 해낼 때의 기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한 즐거움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것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고 사람을 만남에도 가볍고 일에도 가볍고 모든 것에 가벼운, 아마 여러분들 밀란 쿤데라의 소설이 떠올라질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대중사회가 출현한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발언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렁이들이 투표권을 통해서,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사회 변혁을 이끌어 나갈 때 지식인들은 뒷짐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 정신이 결국은 산업 자본주의 또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결국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상업적 자본주의에 좀 제한을 가하고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며 그 문화를 정신의 문화로 바꿔놓기만 했더라도 그런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잠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그냥 딴 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한편으로 까미나 사르트르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르소는 실존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옴입니다. 내게는 아무래도 좋아. 가볍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죽어도 좋고, 마리가 떠나가도 좋고, 마리가 나랑 결혼해도 좋고, 내가 거짓 증거 삼아도 좋고, 친구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해줘도 좋아. 난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 이런 무관심에 냉담할 정도로 무관심한 이런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감각에 느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졸리면 자고, 뜨거우면 피하고, 갑자기 엄마 장례식장에서 밀크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본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부 마지막에서 이제 아랍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면서 그런 아무래도 좋았던 그런 삶의 방식은 끝이 납니다. 살인자가 돼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메두사의 눈, 또는 저는 그걸 이제 메두사의 귀라고 다시 바꿔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없는 거죠. 메두사의 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두사의 귀도 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메르소가 자신의 진실을 진정성 있게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도 이제 메르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이런 상황, 부조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연극에서 딴 데 사람이다. 제가 말을 바꿔놓는 바람에 상당히 여러분이 오해가 애매해지고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요. 좀 시간을 갖고 딴 데 사람이라는 것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존은 나가섬이다. 그러면 그 뒤로 곧바로 어디로 라는 의문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누가? 왜? 언제? 이런 수많은 물음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가서는가? 키에르케고르는 단독자로서 신 앞에 나가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애로 나가선다고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까미는 상황 속으로 들어선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조건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아무래도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까미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게 더 본래적인 삶인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의 메로수처럼 즐거운 나날살이를 이어가는 것이 본래적 삶인지, 아니면
2부에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이제 살고 싶다라는 삶에 대한 간절한 욕망을 비로소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본래적인 삶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존의 이런 이방인 해석과는 전혀 달리 제가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 특히 나가섬이란 이 말을 통해서 사르트르와 가미를 대비해 가면서 해석한 것이 좀 더 철학적으로 구조적인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목요일은 부조리라는 말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